안녕하세요. 발달장애인의 성인기를 준비하는 생애 포트폴리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정은미입니다. 저는 지니의 스토리텔링의 저자로 저를 소개합니다. 지니는 93년생으로 현재 한국 나이로 29세이고요. 자폐성 장애가 있는 딸 이지현의 애칭입니다. 저는 일반학교 중등교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니의 엄마가 되고 지니의 장애를 알게 되면서 특수교육 서비스 이용자로 한 10년을 지내게 됐고, 장애를 제대로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으로 특수교육 대학원을 거쳐 특수교사가 되어 교육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학년기를 마치고 사회로 들어가게 될 성인이 된 지니와 같은 발달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갈 곳이 없는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니와 저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고민을 안고 있던 와중에 발달장애인 성인기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평생교육복지 전공 박사과정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23년 지니의 성장 기록인 생애 포트폴리오를 주제로 쓴 논문으로 2016년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발달장애 당사자의 삶을 분석한 자료가 없다. 매우 귀중한 자료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기록이라는 주제로 접근을 해보니 생애 단계마다 필요한 것이 당사자의 정보, 즉 기록이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 생애 포트폴리오는 제가 감당해야 될 인생의 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엄마라는 이름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라는 통로를 찾아 창업을 하게 되었고, 특수교육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생애 포트폴리오를 알리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생애 포트폴리오라는 경험을 나누는 작업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부모가 만드는 자녀의 이야기라는 의미로 지니의 스토리텔링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발달장애인의 성인기를 준비하는 생애 포트폴리오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부모의 시간은 이 아이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고민으로 응축된 귀한 시간입니다. 교육은 학생, 부모, 지원자의 협력으로 사회나 국가의 안전망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세 주체가 조금만 더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안전망 내에서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발달장애인은 스스로 자신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누군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발달장애 당사자를 잘 알지 못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생애 포트폴리오를 이와 같은 관점에서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당사자와 가족에게 교육, 복지 현장에서, 성인기, 커뮤니티 케어에서. 새하단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장애를 만난 삶, 발달장애를 만난 부모, 토이 라이크 미와 같은 역할을 생애 포트폴리오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나누기 위해서 대략 다음과 같은 키워드로 스토리라인을 잡아 보았습니다. 장애는 개인의 문제인가? 발달장애는 어떻게 이해되고 있나? 발달장애 이해 방식은? 발달장애 지원을 위한 기록의 예시는? 성인 당사자 지원과 성장 기록, 평생 지원에 관한 내용, 객관적 자료가 바탕이 된 평생 설계, 미래 설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누군가를 알기 이전과 이후의 시각은 어떻게 될까? 자,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생애 포트폴리오 부모 자조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참여 부모님의 반응을 나누겠습니다. 자, 생애 포트폴리오는 발달장애인의 토이 라이크 미이더라. 이렇게 활용하세요. 생애 포트폴리오와 부모, 가족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자, 중세 유럽 장애인은 신에게 벌을 받은 사람으로 생각이 되어서 사회에서 격리되어 살았습니다.
의학 발전에 따라서 장애는 개선 가능한 질병 정도가 되었고, 자,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자 모든 가치 기준이 생산성에 집중이 될 때 이에 따르지 못하는 장애인은 무가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1900년대 들어서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건장한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 장애인이 되었고,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 각종 산업재해와 질병으로 장애인이 또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급속한 사회 체계의 변화에 적응하느라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고, 또한 환경오염에도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제까지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던 어떤 것들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알게 모르게 선천적, 후천적 장애가 발생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쟁, 산업화,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장애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간단하게 흐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장애는 개별적, 자선적 접근에서 사회적, 제도적 접근으로 변화했습니다. 자선적 접근이라는 것은 선한 의지로 내가 할 수도 있지만 안 해도 그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제정하고 규정에 따르도록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제도적 접근, 즉 사회적 책임론인 것입니다. 자, 발달 장애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장애를 다양성의 하나로 차이가 아니라 다름으로 보아달라는 말들을 보기도 하고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굳이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발달 장애의 특성이 가지는 한계, 제한, 문제점을 들어 정의하고 설명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를 제거하고 소거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대상이 되어 버리죠. 장애 여부를 떠나서 아이들은 존재만으로도 온전한 사람입니다. 발달장애는 평생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당사자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지원이 평생도록 필요하지요. 왜 사는 것일까? 사는 목적이 뭘까? 일상을 편히 누리는 것이 개인 삶의 목적이라면 환경과 소통하고 상호작용이 폭이 넓어지도록 지원하면 된다는 관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발달장애 당사자는 어떤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을까요? 생애 단계를 영유아, 학령 초등, 학령 중등, 부모가 지원하는 성인기, 사회가 지원하게 될 성인기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모든 지원의 시작은 상담입니다. 18개월 때부터 어떻게 하면 진이를 잘 이해시킬 것인가 하는 상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엄마인 제가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있을 동안 생애 단계별로 이런 상담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인 우리가 염려하는 그 이후의 시간에도 누군가는 지원을 하기 위해 현장은 당사자를 알고자 할 것입니다. 발달장애 기록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개별화 교육계획이 있습니다. 오직 학령기 특수교육 대상자에게만 해당되는 발달장애인의 성장에 관한 유일한 공식 문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육 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계획 문서입니다. 2015년 시행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는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1항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을 신청받은 경우에 한정이 되고요. 제3항에는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라는 내용처럼 본인이 충분히 진술할 수 있으면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국제무대, 즉 세계건강기구인 WHO에서 처음 장애의 정의를 내린 것은 1980년입니다. 지금부터 41년 전이죠.
자, 그 모델이 발전한 2001년 ICF 모델을 보겠습니다. 이런 모형으로 장애를 설명합니다. 당사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어떤 것인지를 표에 보이는 항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세밀한 ICF 구조입니다. 자세한 것은 포털 검색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항목으로 자녀들을 설명해 보시면 됩니다. 작성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이미지로 만든 생애 포트폴리오 작성과 별도로 이런 표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연도와 제목 정도로 기록한 것인데 이 표가 기억을 소환해야 할 때 쓸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기록의 예시를 알아보았는데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적당한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상담을 해야 할 경우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실제 여러분들이 상담자에게 대접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게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록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들었던 반응들입니다. 그 중에서 조사차 자주 시설을 방문하는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시설 거주인들을 보면 마치 공기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공기는 분명히 있지만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지요. 또 한 곳 부모의 지원이 불가능하고 가족들 지원도 멀어진 연령대의 거주시설 종사자께서는 단 한 장의 사진이라도 있다면 기억, 추억, 이야기가 있을 텐데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나서 강의하게 되는 경우 자주 소개하는 거주시설입니다. 거주인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될 때 함께한 추억이 사라지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기관은 거주인과 지낸 이야기를 매년 한 권의 책으로 엮어내는데 현재 7권까지 나왔습니다. 저의 이야기도 5권부터 조금 실려 있습니다. 이 영상이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특강이어서 생애 포트폴리오가 취업과 관련된 이력서의 보조자료 정도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2020년 특수교육 대상자 진로 현황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매년 9천에서 1만 명 사이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사회로 나옵니다. 이 중 졸업자 대비 취업자는 20%를 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4,000명대의 비진학 미취업자 수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내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최근에는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센터, 장애인 고용공단, 기업체 등에서 적극적인 고용정책으로 양질의 발달장애인 직무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애 주기를 크게 유아기, 학령기, 성인기로 나누어 보았을 때 생애 단계별로 이런 직업군들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저는 대표적인 직업군만 써보았는데요. 당사자의 생애 주기에는 많은 다양한 종사자가 함께 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미 발달장애는 평생지원체계 내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지원체계 내에서 주인되는 삶, 자기 결정력을 행사하도록 어떻게 지원하면 될까요? 표의 모양을 바꿔보겠습니다. 학령기에 집중되어 있는 지원이 평생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보입니다. 교사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는 학령기 이후 성인기 지원 모습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애 영유아 양육 길라잡이를 국립특수교육원에서 펴냈습니다. 전체 6권인데 6권 가족지원편 116쪽에는 장애 자녀를 위한 평생설계 포트폴리오가 딱 한 번 보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내용은 없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 이 내용이 발표된 것은 2016년 11월 30일이고 제가 기록에 관한 내용을 논문으로 발표한 것은 2016년 7월이라는 것을 그냥 명시하고 싶었습니다. 발달장애인 생애 주기별 지원이란 용어가 낯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용어가 언제까지 연구과제 또는 발달장애 강의 주제로 남아 있어야 할까요? 발달장애인의 평생 설계,
미래 설계라는 주제는 앞으로도 쭉 계속될 것입니다. 부모가 평생을 함께할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으니까요. 성인계의 다양한 지원을 생각하면 평생 설계, 미래 설계로 연결이 되는 거지요. 계획대로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황에 따라 이런 설계를 해야 한다면 객관적 자료가 바탕이 된 설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현재를 알아야 합니다. 현재를 알기 위해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시간은 분절된 것이 아니라 연속선상에 있으니까요. 당사자의 시간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부모의 시간 역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성장 자료를 어렸을 때부터 누적해 놓는다면 부모가 매번 감당해야 하는 치료, 교육, 상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인기 지원에도 마찬가지겠지요. 삶의 기록 자료, 생애를 보여주는 자료집이라는 의미로 생애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부모가 작성하는 장애 자녀의 성장 교육 체험의 기록 자료집입니다. 자,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비장애인과 뭔가 다른 게 있을까요? 발달 장애를 이해시키기 위해 문서가 그닥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없습니다. 있다고 한다면 장애인 증명서, 복지 카드 정도이지요. 그런데 이런 문서가 개인을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저는 진이가 일상을 누리며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진이 모습 그대로를 이 세상이 알아주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삶의 모습, 성장 배경, 개인의 문화, 체험을 보여주는 자료의 이미지, 즉 사진입니다. 컴퓨터에, 스마트폰 속에, 클라우드에 쌓여있는 사진인 거죠.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나요? 스마트폰, 빅데이터, AI, 로봇, 여기서 더 나아가 코로나19 팬데믹과 겹치며 세상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변화의 시점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 살며 진이 엄마가 이런 주제에 강의를 할 정도로 발달장애 영역은 시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리고자 했습니다. 못 봐서 모를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러면 보여주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처음 생애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을 때의 표지 모양입니다. 학령기 진로 상담을 하며 사용했던 진이의 생애 포트폴리오이지요. 알면, 보게 되면 달라집니다. 아이들의 시간, 부모의 시간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부모인 우리는 가는 세월을 마냥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해하고자 하는 발달장애, 그리고 사회적 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생애 포트폴리오 만들기를 부모가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부모가 만드는 우리 아이들의 생애 포트폴리오가 특수교육, 장애인 복지 서비스 현장의 변화를 이끌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진이의 사례 하나만 있었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는 부모들이 아이들의 생애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2018년 새아담 홈페이지를 오픈하면서 탑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는 비공개 전환이 되었지만 누군가는 이미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 아이를 소개해야 하는 만남의 시간에 그동안의 성장 기록이 함께 한다면 어떨까요? 코리아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지난해 생애 포트폴리오 만들기 부모 자조 모임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자조 모임에 참여했던 자녀 연령 30대 이후에 IT에 취약한 부모님들이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빠르게 이 작업을 마치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랬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처음 진이의 사례만 있는 상태에서 생애 포트폴리오를 소개할 때 난감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의 어떤 미숙함과 부족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초기 강연의 참여자들의 반응입니다. 그건 누군가의 성공 스토리야. 그 정도면 보여줄만 하지. 우리 애는 보여줄 것이 없어요.
부모들은 아이들, 가족들이 노출해야 하는 것을 싫어해. 기록을 만들어 공유하고 활용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나 되나? 우리 정보를 이용하려는 거 아닌가요? 이런 반응들이었습니다. 부모 자조 모임을 했을 때 참여자의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한동안 무기력하고 힘들었는데 다시 힘을 얻었다. 제가 끝부분에 그 자녀 연령대를 적어 놓았습니다. 자, 컴맹인데 이런 것도 만들고 뿌듯하고 감격스럽다. 감각, 솜씨가 있다는 말을 들으니 간만에 기분이 좋았고 뭔가 다시 시작해야 하는 시점에서 힘이 되었다. 요새 아이가 정말 믿고 힘들었는데 새록새록 옛 기억도 나고 색다른 경험이었다. 잘 자라줬다는 것만도 고맙다. 정말 힘든 시기였는데 좋은 얘기 해줘서 감사하다. 언니 것도 만들고 동생 것도 만들어줘야겠다. 자료가 많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없다는 것, 관리되지 않았다는 것에 놀랍다.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보충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생애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는 사실은 그 생애 포트폴리오 내용은 우리 아이들이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찾다 보면 이 자료의 모습도 아이들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의외로 예전 지나간 사진에는 아이가 중심이 되는 사진이 없어요. 여러분도 찾아보면 그런 걸 많이 볼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늦게 장애 등록을 해서 아는 사람도 정보도 없어 고민스러웠는데 동료가 생긴 것 같고 많은 도움되고 힘이 되었다. 자, 그동안 수고한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싶다. 금방 될 것 같았지만 쉽지 않아 포기할 뻔했는데 아찔하다. 지금 생각하면 의미 있는 소중한 지난 시절 벅찬 감동에 울컥하다. 무단히 애썼지만 기억이 희미해지고 잊혀가는 것에 익숙해지던 찰나에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했다. 재정적인 라이프 플래닝가 했었다. 미안하고 애처로웠던 시절 지난 내 모습도 감회가 새로웠다. 당사자 기록 작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다. 이분은 30대 중반에 자녀가 있는 센터 운영을 하는 부모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었나요? 딱 내가 원하던 정말 필요한 교육이었다. 그동안 고민이 많았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교육으로 만들어줘서 고맙다. 40대 후반 부모님의 말씀입니다. 자녀가 40대 후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부모님의 연령대는 70대에서 중반 이후쯤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드러내는 것이 싫었는데 아이가 성인이 되고 나니 많이 노출시키고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 그것이 아이를 보호하는 길인 것 같다. 그리고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강의할 때 자료가 필요할 거잖아요. 우리 아이 책 드릴게요. 우리 아이 책이 발달장애 이해 자료로 쓰일 수 있다면 영광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저의 의견입니다. 부모들 세대 간 통합에도 좋은 프로젝트였다. 내용까지 설명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이 시간이. 자, 토이 라이크 미 캠페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애를 일상에서 노출시킴으로써 익숙하게, 친숙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장난감으로 노출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하여서 장애가 있는 자녀들이 학교에서 사회에서 섞여 살아가야 할 때 특별한 시선으로 불편하지 않고 편안하게 일상을 살 수 있게 하자는 캠페인입니다. 보시다시피 휠체어, 흰지팡이, 안내견, 보청기, 의수나 의족같이 눈에 보이는 장애의 효과적인 캠페인입니다. 그렇다면 발달장애 이해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저는 부모가 만드는 생애 포트폴리오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에서 저는 발달장애인 교육, 복지에서 세 주체가 조금 더 긴밀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생애 포트폴리오일 수도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당사자의 기록을 통해서 지원자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생애 포트폴리오는
같은 말을 반복해야 하는 면담 또는 상담의 보조 자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료, 개별성, 특수성이 고려된 이력서의 보조 자료, 그리고 성년 후견인의 지속성, 일관성 있는 지원을 위한 삶의 기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양육으로 짊어진 삶의 무게는 스스로 삶의 방법을 터득하기 전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격려나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생애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회복 탄력성을 얻게 되는 선순환의 과정으로 삶의 안정을 얻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발달장애를 만난 부모의 삶이 라떼에서 머물 수도 있고 새로운 동기가 되어서 새로운 라떼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생애 포트폴리오는 자녀의 삶의 역사입니다. 또한 그것은 자녀의 기록 속에 녹아있는 부모와 가족의 삶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힘을 안배하고 균형감 있는 삶을 이끄는 부모가 아이들에게는 필요할 것입니다. 늘 마라톤 하는 심정으로 살고 있지만 어찌 보면 우리는 이어달리기의 한가운데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다면 생애 포트폴리오가 그 바통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